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8월 4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데모 사진으로 지금 사용을 했는데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준결승 경기를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다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은 상대했던 인도네시아 선수인데 저 선수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 선수 다 매칭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둘 다 뭐 엄청난 막 미인은 아니지만 둘 다 호감을 주는 인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인종이지만 그래서 서구에는 이런 시각이 예전부터 존재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서양 사람 보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음. 근데 서양 사람들도 어떻게 서양이 주도해온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동아시아인들을 볼 때는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은 똑같아 보이는 거죠. 구분이 안 되고. 예,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생물학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뭐 유전자 분석 기술 같은 게 국내에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우리의 그 유전적인 특성, 인종적인 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이야기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런 데이터를 좀 접했기에 그 부분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 자, 이것은 또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자료가 취합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특히 개항기 시절에는 일본이 개항하기 전만 하더라도 여기는 그냥 엉망진창 후진국들이었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한 묶음으로 그냥 처리해도 됐는데 지금은 그걸 구분하고자 시도를 한다는 것은 새 나라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 다르거든요. 심지어 외모도 좀 다른 것 같단 말이에요.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각자의 특징도 다르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커진다. 이런 걸 시사하는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러한 유전적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겸비해서 해석을 해내요. 자, 이게 서로 융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도지나 아니면 한남고기 이런 부분들이 현재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이런 데이터하고 결부가 되면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흥미진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던데 이게 보면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의 대표적 특성을 모아서 만든 얼굴이에요. 저는 이게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제일 오른쪽이 한국 사람이에요. 여자, 남자. 가운데가 일본, 왼쪽이 중국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인생을 살면서 만나왔던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리고 그들 나라를 방문해서 여행을 하면서 했던 제가 받았던 인상과 되게 비슷합니다. 예.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다르죠, 셋 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에 비해서 뭐라고 할까, 일본 사람들이 다양성이 커요, 얼굴이 보면은. 예, 그거는 이제 그들의 역사적 특성과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본토의 북부 지방만 하더라도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는 아이누족이 살았어요. 지금은 다 홋카이도 쪽으로 밀려 올라가서 그 종족수가 개체수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북부 지방까지 아이누족이 있었고, 자, 그들의 유래는 잘 모르죠. 예, 뭐 좀 있으면 알려지겠죠. 그 남쪽에는 바다 쪽에서 태평양 쪽 섬 사람들이 대만을 거쳐서 일본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주로 살았어요. 그들이 만든 게 조목 문화라고 하죠. 그러다가 한반도 세력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개백천지가 되면서 야요이 문명이 돼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한반도는 여러분 고조선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지금하고는 판도가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 조상들이 고조선 시대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해양 민족이었어요. 자, 그래서 문화적으로 처져 있던 태평양 도서 민족의 뿌리를 갖고 있던 일본의 인구, 그리고 위에는 아이누족이 있었죠. 그건 기후로 갈라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들이 이제 한반도 세력에 의해서 붕괴가 되면서 인종적인 변화가 겪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디 가면은 한국 사람하고 진짜 똑같이 생겨도 구분 전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데 가면은 저기 섬마을에서 왔나 보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지금 보여주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 한국 사람과 비교해서 일본 사람은 미간이 좀 좁다? 얼굴에 있는 눈이나 눈썹, 코, 입 이런 것들이 좀 가운데 모여 있다. 예, 그 오목조목하다 모여 있으면서 그리고 살짝 더 검다 피부색이 우리보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예.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전형적인 중국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얼굴을 평평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이마의 높이, 그리고 광대뼈의 높이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평평하다고 한다면은 중국 사람들은 약간 볼록하다 바깥쪽으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이게 잘 나타나잖아요. 이마나 광대 사이를 보세요.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한국 사람이 평평하다 그러면 일본 사람은 집중돼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적으로 다르냐 그러면 다르다. 예, 저는 이런 깔끔한 데이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걸 데이터를 할 때 우리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세포 안에 여러분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미토콘드리아가 핵은 이제 가운데 있는 데거든요. DNA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역할이 세포 내에서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배우신 거 떠올려 보시면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구입니다. 예, 즉 우리 집으로 치자면은 여기가 보일러예요, 보일러. 에너지 생산하죠. 우리 생물학적 에너지 뭘로 이야기됩니까? ATP, 그죠? 그걸로 이제 그걸 생산해내는 곳인데 희한하게도 미토콘드리아는 그들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 하니?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거 하니? 보통 이제 우리 사람은 뭐 대부분 동물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남녀간에 수정이 되면은 엄마 쪽 DNA 절반, 아빠 쪽 DNA 절반이 어서 이렇게 만나서 섞이잖아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DNA는 엄마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정자는 내부에 거의 DNA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꼬리 달린 거. 크기도 난자에 비해서 훨씬 작죠. 난자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도 난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쏙 들어가서 수정이 되면은 이 엄마의 미토콘드리아가 이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똑같이 자기들도 분열을 해서 계속 물려집니다. 엄마한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남자한테서 오는 미토콘드리아 핵이랑 섞이는 게 없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생물학적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옛날에는 얘도 독립적인 세포였다. 그래서 그러다 우연히 진화 과정에서 다른 세포 안에 들어갔다. 근데 서로 역할 분담이 되게 됐다. 그래서 같이 살기로 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적으로 계속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오래된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된다. 엄마로부터 계속 전달되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이 분석을 해요. 인류의 유전적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찾을 때. 그래서 이게 미토콘드리아 DNA 이겁니다. 예, 자,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데이터 한번 볼게요. 저는 이거 상당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요. 자, 이게 한 개가 빨간 점 한 개가 10만 명이거든요. 자, 여러분 동아시아의 인구 분포를 한번 보세요. 동아시아 인구 분포를. 예. 한국 이해되시죠? 북한부터 볼게요. 북한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보세요. 중국 땅덩어리가 저렇게 크지만 인구가 다 어디 살고 있습니까? 거의 다 해안가에 살고 있어요. 해안가에. 예.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무협지에서 많이 보는 중원의 패자를 결정하고 했을 때, 예. 미국도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저쪽은 서부 쪽은 인디안이 살고 있었고 중부부터는 여기 미국이 독립할 때만 하더라도 남북 전쟁할 때, 독립 전쟁할 때도 남북 전쟁할 때도 그래요. 서부 일부만
주가 성립이 돼 있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 자, 중국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협지에서 말하는 중원을 제패한다고 했을 때는 어디를 제패했을까요? 옛날에 중국의 왕들이. 그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자, 묘족이 지금 산 쪽으로 가 있죠. 그들은 동쪽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부터 이 동쪽이 고조선의 영역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쭉. 그리고 문화가 가장 많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홍산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빠르다고 되어 있잖아요. 1, 2천 년. 그럼 홍산 문명 저기 만주 쪽에서 문명이 꽃이 피었고 밑으로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약간 바닷가에서 떨어져서 내륙 쪽으로 인구 밀도 높은 곳이 있죠. 저기가 비롯해서 한족의 중국 한족의 초기 국가들의 수도가 있던 곳이에요. 자, 거기서 중국 한족은 출발했어요. 그들은 내륙 민족이에요. 계속 회를 안 먹어, 못 먹어요. 자, 그러다가 그들의 힘이 세지면서 바닷가 쪽으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중원을, 그게 중원이 되겠죠. 거기에 있던 민족들은 고조선이 쇠할 때 북쪽으로 밀려가서 텐진이나 베이징 부근이 마지막 저지선이었죠. 그곳이 고조선의 마지막 수도가 있었고, 일부는 남쪽으로 밀려갔고 산속으로 갔어요. 그게 묘족이죠. 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요. 자, 그런 것들이 DNA에 반영이 되겠느냐?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오늘 그런 얘기까지 할 건 아닙니다만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초벌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제 이 사람들을 여기서 뽑았다는 거예요. 일본 있죠, 한국 있고, 저기에 베이징 근처에 중국 샘플, 그리고 몽고, 그리고 이쪽에 위구르족 있는 그 저쪽 끝에, 그러니까 티벳, 그리고 중국은 크니까 남쪽에도 두 군데, 예,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일본 열도 따라 내려오는 여기는 이제 그 태평양 인종들이 올라왔던 루트로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해양 민족들이 과거에. 자, 여기서 샘플링을 했고, 자, 이걸 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노란색이 일본, 파란색이 우리나라,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중국이에요. 이거는 점 한 개는 그 한 사람의 한 사람 분의 샘플입니다. 이걸 보면 세 개가 따로 떨어져서 따로 모여 있죠. 자, 이거는 그들의 유전적 특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그 DNA 분석한 거예요. 이 셋이 다르더라. 서양 사람들은 놀라운 거예요. 그 나라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 젓가락 쓰고 생김새도 비슷하던데. 실제 찾아보니까 뚜렷하게 다르더라. 서로 안 섞였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독특한 사람들이다. 이 세 친구들은. 이건 인종적인 부분이에요. 문화적인 부분은 또 다르죠, 여러분. 문화적으로는 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하고 일본은 상당히 가까워요. 그리고 중국과는 거리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 생물학적 데이터에다가 뭐 역사적 또는 문화적 그런 것들을 같이 입혀보면은 그림이 상당히 예쁘게 나올 수 있다. 많은 것들이 판명될 수 있다. 자, 이런 거고요. 이 방향을 보면은 이 밑에 쪽으로 지금 중국 쪽은 뭐냐면은 빨간 색깔 저기는 중국 북부에 있는 한족들이고 파란색은 중국 남부에 있는 한족이에요. 그 두 그룹이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중국 내에서도 초록색하고 저 젓갈색이 구분이 뚜렷이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 북부에 있는 한족은 우리하고 가까워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은 중국 북부가 옛날부터 북방민족의 땅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국이 통일되면서 밑에서 올라온 세력들하고 섞였다. 그리고 중국 남반민족은 이 밑에 있는 베트남이나 버마에 있는, 저기 미얀마에 있는 종족들이랑 비슷하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중국이 원래는 남쪽에서 올라온 민족들이 주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그리고 북방하고 섞이고 있다. 왜? 북방으로 갈수록 한국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끝으로 일본은 중국보다는 우리하고 훨씬 가깝다. 그래서 옛날에 걔들이 일본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는 한 번에서 문명이 건너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 건너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서 그대로 잘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로 계속 일본의 방향으로 가면 어디로 이어지느냐? 저거는 태평양 섬 쪽에서 온 거랑 만나는 거예요. 저 분홍색 돼 있는 거랑. 예. 자, 저쪽이랑 동북아 지역에 있던 만주나 이쪽에 있던 인종하고 섞인 결과물이다. 일본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중앙에 지금 우리나라랑 한족의 북부가 만나는 저 지점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문명의 중심점이 아마 저기서 출발했다.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고조선의 역할을 대입해 보면 되는 거예요. 홍산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신석기 내지는 청동기 문명의 시작이에요. 그게 일본으로 갔을 수도 있고 한반도를 거쳐서 남쪽으로는 중국의 문명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설명해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 그 다음 데이터 한번 볼게요. 여기 이번에는 샘플링을 훨씬 더 다양한 데서 했죠. 다양한 데서 했어요. 중국만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재미가 있는 게 만주 쪽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조선족도 했어요. 조선족도 하고 아까 좀 전에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중국 북부에 있는 데이터가 세분화됐어요. 산둥반도까지. 저는 항상 궁금하다는 것보다는 왜 산둥반도에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건너왔을까? 화교로. 그리고 왜 많이 안 돌아가고 계속 눌러 살까? 산둥반도가 가까우니까 말되지요. 근데 어디서 오는 배 타고 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공자도 산둥반도 출신이거든요. 저기는 옛날에 고조선의 주요 영역이에요. 중국에 우리가 지금 중국 것으로 알고 있는 많은 고대의 멋진 이야기들이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 다 저 동네에서 양산되고 취합된 거예요. 그게 현재 중국 것으로 둔갑돼 있는 것이죠. 그게 유교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는 중국을 많이 모시고 살았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된 것인데 또한 재밌는 게 저 위에 만주 북부에 있는 샘플링도 됐어요. 그게 구분이 됐거든요. 예,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면은 미토콘드리아 염색체를 한 게 오른쪽이고 왼쪽은 Y 염색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염색체를 보면은 이거는 모계로 이어지는 거고 흔들리지 않아요.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의 뿌리, 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랑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한국 사람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는 건데 그래서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 그 다음 한국계 조선족 그룹 2 예, 한국인 그룹 2가 있고 일본 그룹 1, 2 있고 그 다음 산동 지방에 있는 한족도 있어요. 얘들 다 가깝다는 거예요. 이들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가깝다는 거예요. 이 조사에서는. 자, 그러면 얘들이 친연성이 되게 높다. 뿌리가 같다. 그죠? 예, 이겁니다. 당연히 뭐 우리 조선족들 우리 쪽에서 간 사람들이니까 같겠죠. 그래서 이건 상대적 거리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 거리 정도만큼 산동반도에 있는 한족도 우리랑 가까워요. 일본 사람도 우리 가까워요. 지금 아까 분명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또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상당히 가깝지만 독립적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일본은 바다 쪽 태평양 인종의 뿌리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세력들하고 섞인 것이다. 왜? 일본은 중국보다 우리가 가깝거든요. 그리고 태평양 인종하고 우리 한반도 사이에 교집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자, 왼쪽에 보면 Y 염색체의 DNA인데 이것도 뭐 요즘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염색체를 훨씬 많이 활용했는데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데 있어가지고 Y 염색체는 성염색체죠. 여러분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거 아실 겁니다. Y 염색체는 남자에만 있는 염색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토콘드리아 염색체는 뿌리에 가깝죠. 근본에 가깝고 Y 염색체, 성염색체를 보면은 미토콘드리아 염색체하고는 달리 훨씬 우리가 친한 데가 넓어져요. 베트남도 많이 들어요. 베트남도 있어요. 베트남. 남부 지역이 많이 있어요. 여기. 즉 이 말은 여성보다는 남성 쪽에 DNA가 더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남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여자보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염색체를 보면 한국 사람들의 뿌리는 되게 북방민족이고, 게다가 일본과 중국과는 다르게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지만 바이칼이나 중앙아시아 DNA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북극해 이면에 살고 있는 그 에스키모랑 비슷한 사람들의 부족들의 DNA도 우리한테는 있어요. 자,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 하니? 자, 이게 숫자하고 영향력은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가 환단고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고조선이 있기 전에 뭐 배달국이 있었고 황국이 있었죠. 자꾸 서쪽에서 다가온 거잖아요. 그래서 부도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파미르 산맥에서 왔다라고 돼 있는 거죠. 지금 키르기스탄이나 뭐 그쪽에서 그런 흔적이 염색에 남아 있어요. 그 당시 그들은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뭐 기차 타고 한꺼번에 온 게 아니잖아요. 거침에서 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묻어온 거예요.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졌지만 그들이 숫자적으로 우위는 차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정착한 곳이 동북아죠. 동북아의 많은 친연 관계를 봤을 때 이 데이터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우리랑 가장 가깝다고 언급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아까 산동반도 말씀드렸고, 북부에 살고 있는 중국의 한족 이야기 드렸죠. 만주족과 제일 비슷하다. 만주족과 우리가 말되죠. 만주족이 우리랑 가장 비슷해요. 지금 만주족은 거의 사라졌죠. 청태조 아골타가 신라의 후예다, 이런 말도 있고, 우리가 훈족의 후예다, 다 거기서 발언했잖아요. 몽골 제국도 거기서 발언을 했잖아요. 몽골도 거기서 원래는 만주에서 나간 나라예요. 산에 살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총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했고 전 유럽을 로마 제국을 떨게 만들었던 게 훈족이잖아요. 그게 우리는 흉노라고 불리잖아요. 훈족, 한족이죠, 한족. 중국도 그 당시 한 나라가 있었죠. 자기들도 한족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지금 한족이라고 그러죠. 한민족. 한자가 유행한 거예요, 그때. 크다는 뜻이잖아요. 칸이랑 같은 것이죠. 그 유럽에 가서 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그래서 한류란 말은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큰 물결이에요. 큰 물결, 한류. 자, 만주족이랑 제일 비슷하다. 몽골족보다 만주족이 더 비슷하다. 맞는 거예요. 우리 고조선이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만주에서. 예. 그리고 청나라라는 대제국을 건설한 게 만주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DNA는 북부에 몰려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만주족 자치구가 보이거든요, 지도상으로. 예, 그들의 말과 그들의 문화,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지키고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Y 염색체는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남자 노동력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옛날에 노예제도 있을 때, 또 어디에 정벌을 갔을 때 주로 남자들이 움직여요. 노예로 가거나 내가 점령하러 가거나 할 때는 남자가 주로 가요. 현지 여성과 결혼하죠. 그래서 남자의 성 염색체가 좀 더 혼란스럽다. 미토콘드리아 염색체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남방 쪽에 DNA가 많이 들어와 있다. 예. 우리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 보면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미얀마에 그 많은 종족들이 그 다이족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베트남 종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저기 중국의 외곽으로. 그 안에 또 윈난성에 들어가 있는 또 소수부족들이 있죠. 가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이족, 동이족의 한 뿌리라고 이야기하던 연맹체 시절에 우리 족속, 같은 족속들이죠. 한쪽과는 대별되는. 자, 그들과의 관계가 있었다. 즉 이것은 제가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은 고조선이 영향력을 계속 남쪽으로 행사했을 때 보면 환단고기에 보면 치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중국에 홍수 나는 거 보세요. 양쯔강 하류에. 그렇게 계속 내려왔다. 그때 이미 변홍사가 됐었다. 그리고 변홍사는 기본적으로 이 동남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한 거다. 지금 베트남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올라왔다. 그게 고조선이라는 체계를 만났다. 그래서 연맹에 들어오게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중국 지도 보셨죠? 해안가에 다 모여 살잖아요. 자, 고조선의 전성기에는 그랬다. 그게 한족이 무슨 이유에선가 한족이 팽창을 하면서 접전이 벌어졌다가 고조선이 쇠약하고 멸망했다. 계속 위축되면서 마지막에 모여있던 곳은 산둥반도하고 텐진, 베이징 거기였다. 고조선의 마지막 왕금성이 있었던 곳이.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자 DNA에 있어서는 동남아 쪽 DNA가 우리 쪽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제풀이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발견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스토리를 맞춰가면 돼요. 지금 우리는 강력한 툴이 생긴 거예요. 도구가. 유전자 분석이라는 게. 그거랑 문화적인 거랑 결부시켜 보면 돼요. 예. 예, 여러분 아시죠? 삼국사기의 초기에 일식과 월식의 자리를 찾아봤더니 전부 다 중국 본토에 있었다는 것들을. 그게 다 해안가예요. 이쪽으로 쭉. 지금 인구 밀도가 높은 곳들이에요. 그걸 서울대 고천문학과 교수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그의 입장에서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정도 이야기하고 책 한 권 썼으면 큰일 한 거예요. 자, 그런 거랑 유전자 분석이랑 다른 역사적 사실들하고 엮어보면은 훨씬 우리가 우리 고대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더 강력한 입장이 있게 된다. 예, 그리고 세상이 그걸 지켜보는 느낌이 든다. 아, 한국, 중국, 일본이 다르구나. 똑같은 줄 알았더니. 즉, 그 말은 중국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적개심을 부추기는 세계적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과 일본이 딸려가야 되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이 좋아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발동됐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동그라미를 2개 쳤는데 앞서 보신 지도인데 왼쪽 아래쪽 동그라미가 중국 소위 한족의 초기 수도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들은 내륙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고조선의 마지막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고조선의 발원지가 저 위에 있기도 해요. 저 동그라미 안에 윗부분에. 자, 그러면 인구 밀도를 보세요. 옛날 농업하고 상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논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데가, 그죠? 그리고 우리 고조선 시기에 이미 논농사가 됐고, 우리도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신석기 시대에 벼농사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고조선 시대는 이미 거기 생산력이 많이 올라와 있을 때예요. 그렇지만 벼농사의 시작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남쪽 더운 쪽에서 했던 것 같거든요. 자, 그 세력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위에 고조선이라는 시스템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해안가를 다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고조선의 영향력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해산물을 회를 먹지 않고 모든 걸 튀겨 먹는 거예요. 예, 우리 해산물 정말 맛있게 먹거든요. 지금 케찹의 원료도 원래는 아시아에서 올라간 젓갈이었고 동남아 쪽에서 간 젓갈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이 지금 인구가 많이 붙어 사는 이 해안선에 있는 빨간 점들 옛날에 다 한 몸이었다는 겁니다. 서로 문화를 주고받고 그렇기 때문에 고추가 뭐 언제 우리한테 수입됐다 이런 거 상당히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본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몽 시대까지는 이 태평양 쪽에 대만을 통해서 올라온 이 태평양 인종이 차지를 하고 있다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세력에 의해서 야요이 문화로 바뀌면서 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죠. 대신에 그 전에 있었던 조몽 인들은 상당히 처우가 바뀌었을 거예요. 인종적으로 거의 다 멸종까지 쫓겨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겨진 게 한반도에서 건너간 세력은 지배 세력이다. 그리고 기존 세력은 그때 밑에 따르는 세력이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까지 굳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좀 더 쌓이다 보면은 또 많은 노력들이 기울어지다 보면은 이거 봐서는 새로운 기술과 또 새롭게 밝혀지는 것들, 예전에는 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자료들이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고조선이 중국에서 몰락하게 된 이유도 나오지 않을까. 제가 언뜻 들은 바로는 자, 발해가 멸망할 때 백두산 폭발이 있었다. 이제 그런 거가 되죠.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의 홍수 같은 거 나는 걸 봤을 때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해가 있었을 수 있다. 고조선이 타격을 입는데. 그리고 오래된 것은 항상 뭔가 좀 망가지죠. 노쇠해지고 부패해지고. 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되면은 뭐 고구려에서 이야기했던 그 고려에서 이야기했던 고토 회복의 목적지가 어딘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저 인구 밀도 많은데 옛날에 신라 사람들도 저기 있었고
백제 사람들도 저기 있었고 거점이 있었다는 백제도 고구려도 거점이 저기 있었다. 네. 지금의 중국의 영역은 청나라 때 우리하고 피를 섞은 우리랑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만주족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위에 원나라를 몽골이 세웠죠. 당나라의 지배계층도 유목민이었어요. 북방민족이고 이세민 계열 이세민이 진시황은 뭐 몽골어를 쓰는 만주인이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요. 그때가 지배계층이 북부 쪽이 몸통은 한족이더라도 자 그렇게 되면은 훈족이 신라인의 조상이라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당시 넘버원이었어요. 문화적으로도 싸움만 잘한 게 아니고, 그쵸? 이성계가 거의 할아버지 때에는 만주족이든 몽골족의 추장이었잖아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조선을 개국했고 지금 전주시에 된 거잖아요. 그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뿌리가 우리 그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네. 자. 그래서 중국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이게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이래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뿌리가 되게 깊고 튼튼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정치 체계, 민도, 그들의 건축, 음악, 미술 모든 것에 드러나죠. 그런 게. 그리고 북방보다는 남방 쪽의 느낌이 많이 나죠. 예. 남방 쪽의 화려함이나 세밀함을 북방 쪽의 기본기에 얹어놓은 그런 형태인데 깊이감이 좀 부족하다. 모든 부분에서.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그런 큰 열쇠가 되는 게 지금 중국에서 소수민족이 돼 있는 만주족, 조선족도 있지만 만주족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몇 개 대학에다가 몇 억씩만 줘서 몇 년간 연구하면 다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자, 제가 만주어 예전에 한번 체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 우리 유전적 데이터를 봤을 때 만주족이 우리랑 제일 가깝다. 설명이 된다. 그 만주족은 청나라를 건국했고 현재 중국의 영토를 확보해준 나라다. 그 신라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다. 신라는 흉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다. 흉노는 세계를 지배했고 그 다음에 몽골이 일어났다. 만주 어디선가. 그 전에 고조선이 있었다. 그들은 고조선 연맹체의 한 구성원들이었다. 저 밑에 베트남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고 남북으로 쪼개졌다. 중국의 한족이 고조선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앞서갔던 1, 2천 년 이상 앞서갔던 그 문화는 중국의 문화가 됐다. 자, 그게 그들 중국 스스로의 문화고 창조한 것이고 그들 문화적 DNA에 그게 새겨졌다면은 그것을 표출해야 될 때입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재밌습니다. 만주어랑 우리가 말도 되게 가깝겠죠, 그러면. 그죠? 예, 예. 볼게요. 왼쪽에 아무란,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오른쪽에는 제가 옛날에 이걸 정리를 하면서 언뜻 떠오르는 걸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아무로가, 아모레미오, 아모르 해가지고 사랑. 지금 부르에서 쓰고, 이태리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르 강적에서 나왔다. 왜 그랬을까? 네. 그 다음 에벌럼비란 말이 있는데 좋아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비, 우리 해벌레하다는 표현이 있죠. 지금의 만주어가 우리는 비속어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비속어로.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다음 울어서, 여러 사람들, 울어서, 여럿이서 비슷하죠? 다산비, 다스리다. 샤담비, 피곤하다, 지치다. 우리말 시들다랑 비슷하다. 널리다, 더하다, 농인비. 널리다랑 상당히 비슷하죠. 실탄비,
비는 뒤에 동사를 마치는 그냥 우리 뭐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근은 실탐이에요. 거절하다, 사양하다. 싫다예요, 싫다. 너무 비슷하죠? 어수훈, 덜익은, 어설픈. 되게 우리말 비슷하죠? 그 다음 보면은 재밌는 게 누러라고 술이 돼 있어요. 황주라고 돼 있다. 누러. 우리 누룩 있잖아요. 누룩. 술 만드는 데 쓰는 누룩. 그죠? 효모. 예. 그 다음 야릇함비. 유인하다. 유혹하다. 꾀다. 야리꾸리하다. 야리다. 야하다. 이런 말하고 비슷하죠. 휴시햄비. 꼬들기다. 부추기다.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죠. 수석거리다가 있고. 가람비. 가람이죠. 가람. 분리시키다. 나누다. 가르다. 예. 자, 여기서 강의 어원도 이에 왔을 수 있다. 가람이라고 하잖아요. 가람. 저 이것은 갈라진다, 지류로 뻗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만주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 다음 징, 늘 끊임없이 우리 있죠. 징하다. 특정적 사투리에서 많이 쓰죠. 징하다, 징글맞다, 징징거리다, 징글징글하다, 지겹다. 이게 다 징자입니다. 이게 너무나 비슷하죠. 이런 말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사를 좀 해보면은 약간 함경도 말할 때 함? 어쨌지 함? 이런 식으로 말을 끝맺을 때가 많아요. 그거랑 만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